제 며느리의 암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제 암은 진짜였죠. 따뜻한 격려와 박수가 쏟아지던 김영순 나눔 기금 발대식 현장. 단상에 선 75살 김영순 할머니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행사장의 공기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자리를 채운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방금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경악과 혼란 속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2장의 빳빳한 진단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왼쪽은 제 며느리가 사촌 오빠인 의사와 짜고 만든 가짜 급성골 수성백 혈병 진단서.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지난 석 달간 홀로 싸워온 진짜 췌장암 말기 진단서입니다. 공교롭게도 2 진단서 모두 같은 날 발급되었지요. 대형 스크린에 2장의 진단서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나타나자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천둥 번개처럼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며 조용히 살아온 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 자랑스러운 효자 효부 명패가 놓인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들. 박재호와 며느리 이수진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하얀 공포가 번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지옥 같았던 지난 석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할머니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제 죽음을 숨기고 자식들의 추악한 거짓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팔아넘긴 돈 4억 원을 그들이 어떻게 흥청망청 탕진하는지. 제 앞에서는 아픈 척 눈물을 흘리다가 뒤돌아서서는 명품백을 흔들며 킥킥거리는지. 그 모든 것을 제 눈과 귀에 똑똑히 담아두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고작 석 달이었습니다. 그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어미로서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짐승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에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의 떨림이었지요. 다시 고개를 든 할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제 목숨을 담보로 이런 잔인한 복수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눈물로 얼룩진 그 슬픈 진실을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벚꽃이 흩날리던 석 달 전 그 봄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극심한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에 저는 마지못해 혼자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이란 늘 그랬습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망설여졌지요. 행여나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귀찮은 존재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늙은 부모들이 짊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진료실의 젊은 의사는 초음파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곧바로 CT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고 오후 늦게야 나온 결과를 앞에 두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할머님, 안타깝지만
췌장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췌장암 말기로 진단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다는 말입니까? 제 담담한 질문에 의사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 해도 6개월을 넘기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로 보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요? 귀가 멍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이렇게 예고도 없이 무자비하게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저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봄볕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지만 제 온몸은 시베리아 벌판에 내던져진 듯 차갑게 떨려왔지요. 아들 재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엄마가 곧 죽는다는 말을 세상 어느 자식이 담담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비극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펑펑 울고 있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들 재호가 다가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혈액암 말기래요. 그 순간 제 췌장암 이야기를 하려던 입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우리 민준이가 아직 10살인데 제가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떡해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진단서에는 급성골 수성백혈병 예상 생존 기간 6개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시한부 선고. 하지만 저는 제 죽음보다 전디 젊은 며느리의 죽음이 그리고 엄마를 잃게 될 어린 손주의 슬픔이 먼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며느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이제 겨우 40을 넘긴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10살짜리 아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하는 며느리의 심정이 오죽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제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 민준이를 거의 도맡아 키웠고 명절 때마다 힘들까봐 먼저 친정에 다녀오라고 등을 떠밀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나타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방법이 있을 게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백혈병도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더라. 이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러자 며느리 수진이는 제 말에 더욱 서럽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래요.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신약이 있는데 그걸 맞으면 완치율이 8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치료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 그게 얼마가 들든 무슨 상관이냐.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게 어디 있겠니? 얼마나 드는데? 제 다급한 물음에 아들 재호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5억 원이래요, 어머니. 5억 원. 평생 농사만 짓고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저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제 전 재산이라고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 한 채와 통장에 남은 1억 원 남짓의 노후 자금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대수겠습니까? 돈이 대수겠습니까? 제 목숨 같은 아들의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어미를 잃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저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도 다 쓰고 대출도 알아봤는데 저희 신용으로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됐다. 그런 말 마라. 그럼 일단 엄마 통장에 있는 돈 1억 원 먼저 가져가거라. 그리고 집을 팔면 4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테니 합치면 5억 원이 되지 않겠니?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노후와 마지막 안식처를 모두 내어주더라도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일같이 눈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져가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며느리는 매일 밤 제 방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저 포기하세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어머님 노후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살아야 우리 재호도 살고 우리 민준이도 사는 거야. 돈이 문제라면 이 늙은 어미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걱정하지 마라. 제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날 아들 재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머니, 이 집을 팔면 어떻게 안 될까요? 수진이 목숨만 살릴 수 있다면 제가 평생 어머니 업고 다니겠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심장에 날아와 박힌 거대한 파편과도 같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을 직접 나르며 지었고 재호와 딸을 낳아 기르며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를 새겨 넣은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땀과 제 눈물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 배어 있었지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텅 빈 거실을 서성이며 벽에 걸린 남편의 빛바랜 사진을 보며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집을 내 손으로 팔아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나는 언제나 당신의 선택을 믿소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결국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다. 집이 대수랴.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급매물로 내놓은 덕에 일주일 만에
집은 4억 원이라는 돈이 되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집을 판 돈 4억 원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저는 은행에서 그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 평생의 노후 자금이었던 1억 원을 먼저 건넸던 것처럼 남은 4억 원이 든 묵직한 돈 가방을 아들 내외 앞에 내밀었지요. 이제 5억 원이 다 모였다. 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부터 시작하거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제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이 크나큰 은혜를 저희가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병 이겨내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젖은 약속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그런 말은 병 다 낫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부터 시작하거라. 이 어미는 너희가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저는 그들의 눈물이 진심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준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허름한 동네의 언덕배기에 있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단칸방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는 날, 이삿짐 트럭 짐칸에 앉아 멀어져 가는 동네 풍경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 아이들의 재롱과 웃음소리, 제 젊은 날의 모든 희로애락이 저 멀리 아지랑이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였습니다. 내 희생으로 젊은 며느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까지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로 족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사를 한 첫날부터 자식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 정리를 도와주겠다던 아들의 약속은 씻은 듯이 사라졌지요. 며칠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낯선 동네,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있자니 덜컥 겁이 나고 서러운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막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온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더 이상 무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귀찮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전화를 끊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자식들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혼자서 병원을 오가며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요. 독한 항암제는 제 몸을 사정없이 망가뜨렸습니다. 머리카락은 힘없이 빠져 휑한 정수리를 드러냈고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 밤마다 신음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입안이 다 헐어물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왔지요. 그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저는 며느리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데 나보다 더 젊고 여린 아이는 오죽할까. 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며느리의 쾌유를 빌고 또 빌며 제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괜찮은 날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봐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픈 며느리가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 살림이라곤 해본 적 없는 아들 녀석이 제대로 해줄 리가 만무했으니까요.
끙끙거리며 언덕을 올라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면 아들이 나와 반찬 통만 획받아 들고는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괜찮다니까요. 아니다. 그래도 수진이 먹을 건데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면 안 되겠니? 안 돼요. 수진이가 지금 면역력이 바닥이라. 균에 감염되면 큰일 나요. 외부인 출입은 절대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서운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픈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니 참고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손주 민준이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듣고 싶었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의 집 문 앞에서 번번이 죄인처럼 쫓겨나듯 돌아와야 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차가운 월세방에 홀로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에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눈물을 닦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들고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아들이 나왔지요. 어머니, 또 오셨어요. 저희끼리 알아서 한다니까요. 아들이 전복죽 그릇을 받아드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아들의 하얀 셔츠 깃에서 풍겨 나오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픈 아내를 밤낮으로 간병하는 남편에게서는 결코 날 수 없는 아주 짙고 상큼한 과일향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평생 스킨로션조차 바르지 않던 무던한 사람이었지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겠지. 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잠시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지하 주차장 쪽에서 어디선가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운전석에는 아들이 그리고 조수석에는 분명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고통받고 있다던 며느리는 환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나는 화려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귀에는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하고 있었지요. 활짝 열린 차창 너머로 아들의 농담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며느리의 얼굴은 혈색이 완연했고 조금도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유유히 사라져가는 그들의 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거겠지. 분명 닮은 사람이었을 거야.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며느리의 건강하고 화사한 모습이 그 경쾌한 웃음소리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고 귓가에 맴돌았지요.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것이 틀림없어. 수없이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 2시가 넘어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심장이 조마조마했지요.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잔뜩 잠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목소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잠이 안 와서. 다름이 아니라 내 몸은 좀 어떠니? 오늘은 통증이 좀 덜했어.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며느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오늘은 유독 더 아팠어요. 진통제를 몇 알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명백한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낮에 본 것에 대해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진실이 며느리의 태연한 거짓말 앞에서 힘을 잃고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제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이 모든 상황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 많이 힘들 텐데 푹 쉬어라. 내일 엄마가 맛있는 거라도 해갈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통화를 마치고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과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니야.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몰래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넘게 그 아파트에서 일해온 경비 아저씨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아저씨, 혹시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요즘 자주 외출하던가요?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요. 제 물음에 경비 아저씨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요? 아프시긴 누가요? 거의 매일같이 아드님이랑 외출하시던데요. 어제도 두 분이 백화점 다녀오시는 것 같던데 사모님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던데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경비 아저씨의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언덕길이 마치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매일 외출, 백화점, 얼굴이 활짝 피었다는 잔인한 단어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 거대한 그림을 향해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의심의 고리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노파의 기우와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동네에서 가장 큰 정육점에 들러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던 한우, 갈비찜 재료를 두둑하게 샀습니다. 그리고는 우연을 가장하여 다시 한번 아들의 집으로 향했지요. 오후 4시쯤 익숙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요. 일부러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예전에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받아두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눌렀습니다. 디지털음과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와 동시에 안에서 터져나오는 며느리의 명랑한 웃음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맑고 경쾌하며 생기로 가득 찬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신발장에 놓인 값비싼 구두들을 애써 외면하며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고등학교 동창으로 보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제가 평생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들이 보란 듯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지요. 이거 봐. 이번 시즌에만 나오는 한정판인데 내가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겨우 구했잖아. 너무 예쁘지 않아? 며느리는 새로 산 에메랄드빛 명품백을 어깨에 매보이며 마치 모델처럼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 미쳤다. 대박이다. 너 진짜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한몫 챙겼구나? 근데 진짜 안 무서워?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친구의 부러움 섞인 말에 며느리는 보란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뻔뻔하고 역겨운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갈비찜 통이 바닥으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뻔했습니다. 들킬 걱정은 붙들어 매셔. 우리 어머님, 내가 아프다고 눈물 한 방울만 또 흘려주면 그냥 다 믿으셔.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라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시거든. 며느리는 킥킥거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비싸 보이는 와인을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해봐. 평생 모은 돈하고 집 팔아서 5억이나 턱하고 내주셨는데 그깟 가방 몇 개, 옷 몇 벌 샀다고 티나 나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잘 만든 진단서 한 장이면 게임 끝이라니까. 진단서는 진짜 어떻게 구한 거야? 요즘 세상에 그게 돼? 그거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면 너희 사촌 오빠 의사 면허 날아가는 거 아니야? 친구가 걱정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 오빠도 돈이 급했거든. 내가 1억 찔러주니까 알아서 다 만들어주던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그거 외우느라 혼났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항암 치료하면 머리 빠진다길래 요즘은 부작용 없는 신약 나왔다고 둘러댔지? 하여튼 늙으면 고지식해서 말하는 대로 다 믿는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실 벽에 차갑게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여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제 숭고했던 희생과 애끓는 모정, 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더러운 욕심의 제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 흉내를 내며 낄낄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지옥의 악귀들이 저를 비웃는 소리처럼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추악한 광경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현관으로 뒷걸음질 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힘조차 없어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물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그 분노보다 더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떨리게 했지요. 어떻게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려 했던 며느리가 공모하여 꾸민 이 악랄하고 잔인한 사기극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고. 내게 남은 마지막 시간은 저들의 추악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데 온전히 바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허비할 시간조차 제게는 사치였지요. 제게 남은 시간은 고작해야 3달 남짓. 그 시간 안에 이 모든 지옥도를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시내 전자상가로 나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 병색을 감추기 위해 며느리의 거짓말을
흉내내기 시작했지요. 제 진짜 병을 숨긴 채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다정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몸은 좀 어떠니? 치료는 잘 받고 있고, 목소리가 좋은 걸 보니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은가 보구나. 제 목소리는 한없이 인자하고 다정했지만, 통화 버튼 옆에 녹음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아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도 병원에서 항암 주사 맞고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밥맛도 없고 기운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저런. 이따 저녁에 엄마가 죽이라도 끓여서 가볼까?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재호 씨가 잘 챙겨주고 있어요. 어머님도 몸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 역겨운 거짓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통 대신 손주 민준이가 노래를 부르던 최신형 로봇 장난감을 사 들고 갔지요. 민준아, 할머니 왔다. 제가 예고 없이 나타나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왔지. 민준아, 이거 봐라.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변신 로봇 할머니가 사왔다. 손주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선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는 척하며 며느리 몰래 거실 소파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녹음기를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그 작은 녹음기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대화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주식 투자한 거 어떻게 됐어? 좀 올랐어? 아, 말도 마. 어제 다 날렸어. 역시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뭐? 그게 얼마인데? 그럼 이제 우리 돈도 얼마 안 남았잖아? 어떡할 거야? 어머니한테 생활비라도 좀 더 달라고 해봐.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거. 그 돈 무덤까지 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잖아.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녹음 파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현실에서는 저를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부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인터넷 공간에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는 전복죽과 갈비찜 사진을 보란 듯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음식은 고급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배경으로는 언뜻 병실처럼 보이는 하얀 침대 시트가 보였지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효부라도 되는 것처럼 시어머니 병간호, 사랑이 보양식, 아프지 마세요 같은 낯뜨거운 꼬리표들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저런 음식을 받아본 적도 저런 그릇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아픈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는 천사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저와 함께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들까지 주기적으로 올리며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첩을 보다 문득 우리 어머님과 함께했던 작년 벚꽃 여행이 떠오르네요. 어머님, 항상 아프지 마시고 행복만 하셔야 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가증스러운 글 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들의 응원과 칭찬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그 모든 위선의 증거들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만천하에 공개할 서늘하고도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월세방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의 방문이었지요. 좁고 퀴퀴한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여긴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네요. 너무 좁고 냄새나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세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용돈이에요. 5만 원. 이걸로 시장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저는 말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제 평생의 보금자리를 팔아 5억 원을 가져간 아들이 이제 와서 던져주는 돈이 고작 5만 원이라니. 허수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꾹 참았지요. 아들은 제 앞에 앉아 1시간 넘게 자기들 힘든 사정만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신약 부작용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마지막까지 아들의 입에서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라는 진심 어린 걱정이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제 안위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지요.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그 5만 원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자식이 어미에게 던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는 동안 제 몸은 죽음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이제는 모자 없이는 외출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한때는 복스럽다는 소리를 듣던 제 몸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담당 의사는 이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무의미하다며 병원에 오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정말로 제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지요.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자식들의 마음에 과연 한 톨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더 받은 숨을 몰아쉬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를 냈지요. 재호야. 나다. 엄마다. 엄마가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응급실이라도 가야 할 것 같은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런다. 병원비가 없구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 병원비 대느라 저희도 밑더미에 앉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니는 의료보험 되시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재호야. 그럼 병원비는 안 바랄게. 딱 10만 원만. 10만 원만이라도 보내줄 수 없겠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고 가게.
잠시 동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아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마지막 양심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거대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자꾸 이렇게 전화해서 저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지쳐요. 끊을게요. 매정하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과 모정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피눈물로 모아온 모든 증거들, 즉 며느리와 아들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작은 녹음기, 위선적인 효부 행세가 담긴 수십 장의 인터넷 사진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에 들린 제 진짜 췌장암 진단서를 말입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변호사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지요. 할머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죄이며 진단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어머니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당장 고소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그 아이들이 그저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 평생을 후회와 치욕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 마지막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제게는 자식들은 물론 아무도 모르는 돈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몰래 남겨준 마지막 비상금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정말 힘들 때 쓰라고 남겨준 돈인데 이제 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통장에는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1억 원으로 제 이름 석자를 건 작은 나눔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발대식 날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싶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를 배신한 그 자식들이 아닌 이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제 마지막 뜻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제 단호한 결심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님. 할머님의 그 숭고한 뜻, 제가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김영순 나눔 기금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동시에 언론사와 방송국에도 연락을 취했지요. 시한부 할머니의 마지막 유산, 1억 원으로 실천하는 이웃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기금 빨대식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박이 새겨진 디자인의 초대장이었지요. 그 초대장의 특별 초청 명단 맨 위에는 제 아들 박재호와 며느리 이수진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효자 효부라는 수식어와 함께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 김영순 나눔 기금 발대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고운 비취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창백하게 마른 얼굴에는 옅은 화장도 했지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고 병든 시한부 환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화려한 무대를 앞둔 기품 있는 노부인이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을 터였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지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각오했기 때문일까요? 행사장인 시내 최고급 호텔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와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벌떼처럼 달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님, 평생 모으신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제분들이 대단한 효자효부라고 들었는데 이번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저는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으며 변호사의 부축을 받아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행사장 안은 이미 10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 울고 웃으며 나무를 팔았던 시장의 상인 동료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변호사가 초대한 몇몇 지역 언론 기자들과 앞으로 기금의 혜택을 받게 될 보육원 아이들 및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 어린 박수와 따뜻한 눈빛이 오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객석 맨 앞자리, 가장 상석에 마련된 특별 공로자 테이블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도 마치 온 세상의 슬픔을 다 짊어진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헬쑥해 보이도록 평소보다 창백한 화장을 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애써 기운 없는 표정을 지으며 간간히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자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주변의 동정을 완벽하게 사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소박한 자리가 못마땅하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도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효자 효부인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다가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너무 고우세요. 정말 저희 가문의 자랑이세요. 기자분들, 여기 좀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 위선적이고 뻔뻔한 모습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기거라. 그것이 너희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드디어 식이 시작되고 유명 아나운서 출신의 사회자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나눔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남기신 소중한 유산 1억 원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오늘의 주인공 김영순 여사님을 무대 위로 힘찬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해 있었지요. 제 심장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모두 태우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저는 잠시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향한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찬 눈빛들, 그리고 그 속에 섞여 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식적인 미소.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낭낭하게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왜 이 나눔 기금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연을 기대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저는 품속에서 곱게 접어두었던 2장의 낡은 진단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수천 번도 더 보고 또 만져서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제 한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진단서였지요. 하나는 며느리의 가짜 진단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진짜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복수의, 그리고 잔인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3달 전, 제가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 맨 앞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아들 내외의 얼굴에서 미소가 마치 거울이 깨지듯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며느리의 암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제 암은 진짜였죠. 단상 위에서 터져 나온 제 폭탄 선언에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소박한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객석 맨 앞자리에 아들 내외를 번갈아 쳐다봤지요. 사방에서 섬광처럼 터져 나오는 플래시와 저게 무슨 소리야? 가짜 암이라고 라며 웅성거리는 기자들의 목소리로 행사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2장의 진단서를 들어보이며 스크린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왼쪽은 제 며느리가 자신의 사촌 오빠인 의사와 공모하여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 급성골 수성백 혈병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지난 3달간 홀로 싸워온 진짜 췌장암 말기 진단서입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2장의 진단서가 나란히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조잡하게 위조된 흔적이 역력했고, 다른 하나는 국내 최고 암센터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리고 곧이어 제가 지난 몇 달간 피눈물로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변호사가 편집한 영상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집한 돈으로 그 비싼 가방 샀어. 가짜 암 진단서 한 장이면 게임 끝이라니까 라며 낄낄대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행사장의 스피커를 통해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주식 투자한 거 다 날렸네.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거 돈 무덤까지 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잖아? 라며 제 죽음을 재촉하는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까지. 위선으로 가득 찬 인터넷 게시물 캡처 화면과 제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사치를 즐기는 그들의 행각을 담은 사진들이 쉴 새 없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겠지요. 주변에 앉아있던 시장 동료들과 이웃 어르신들이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네. 영순이 언니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저런 것들이 자식이라고. 여기저기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운 효자 효부로 소개받으며 가식적인 박수를 받던 그들은 순식간에 동네에서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페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 비명을 지르며 제 쪽으로 달려오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건 다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어머님.
하지만 그 추악한 변명이 제게 닿기도 전에 행사장 뒤편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찰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요. 이수진 씨, 박재호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 재호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반짝이는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지는 내내 아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한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미의 연민으로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받아야 할 죄값이라는 듯 저는 꼿꼿하게 서서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향해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제 마지막 말을 전했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제 자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선 것만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속이고 천륜마저 져버리는 이 끔찍한 비극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한 어미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기는 이 재산이 비록 저를 배신한 제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못했지만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경찰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엄마! 라고 절규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복수가 그리고 제게 남겨졌던 마지막 숙제가 모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날 김영순 나눔기금 발대식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가짜 안며느리와 시한부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복수극, 천륜을 저버린 폐륜아들 내외의 추악한 최후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지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그들을 향한 전 국민적인 비난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 현관문에는 욕설이 담긴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고 며느리가 자랑 삼아 운영하던 SNS는 수십만 개의 비난 댓글로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명백하고 차고 넘치는 증거들 앞에 아들과 며느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재판 내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천륜을 저버린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제가 사기당한 총 5억 원 역시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과 돈, 명예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탐욕의 길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재판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지요. 그들이 법정 구속되던 날, 저는 홀로 제 작은 월세방에 앉아 창문 너머로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말했지요.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당신이 보시기에도 제가 잘한 거 맞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고했소, 정말 애썼소. 내 사랑하는 아내 영순이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 저는 3달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악몽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세상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아무 죄 없이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제 어린 손주 민준이었지요. 아들 내외가 구속된 후 이제 겨우 10살짜리인 민준이는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들 역시 갑자기 떠맡게 된 아이를 골칫덩이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머물고 있다는 경기도 외곽의 먼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낯설고 허름한 빌라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잔뜩 겁에 질린 채 헬쑥해진 얼굴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민준이의 커다란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와락 안겨 어린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왜 저를 보러 안 와요?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 나쁜 사람들이래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과 터져 나오는 울음에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탐욕과 이기적인 잘못이 이 여리고 순수한 아이에게 얼마나 깊고 거대한 상처를 남겼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민준아, 우리 민준이 할머니랑 같이 갈까? 저는 눈물을 참고 아이의 눈을 맞추며 최대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마침내 골칫덩이가 사라졌다는 듯 안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요. 저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제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 옆에 색색거리며 잠든 손주의 얼굴을 보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상처받은 작은 새를, 이 가여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1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해주고 떠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유언장을 수정해달라고 단호하게 부탁했지요. 변호사님, 제 유언장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남편이 남겨준 나눔기금 1억 원과는 별개로 아들 내외에게서 돌려받게 될 배상금 5억 원 전액을 손주 박민준의 법정 후견인에게 신탁하여 아이가 당당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양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 결정에 변호사는 잠시 놀라움을 표했지만 이내 제 깊은 뜻을 이해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란, 그리고 할미의 마음이란 결국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자식은 미워도 손주는 눈에 밟히는 법이지요.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간들을 오롯이 민준이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밤에는 제 무릎에 누인 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이 들었지요. 부모의 부재와 세상의 손가락질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민준이는 제 사랑 속에서 금세 예전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졌지요. 민준이는 그런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며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팔다리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죽을 떠먹여주는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아파. 우리 엄마처럼?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차마 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요.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민준이만 보면 힘이 불끈 솟는걸. 대신 할머니랑 약속 하나만 하자. 무슨 약속이요? 나중에 커서 아주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할머니처럼 아프고 할머니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민준이는 제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며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꼭 약속할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돼서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순수한 약속 하나로 제 고통스럽고 비극으로 가득 찼던 삶의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버틸 수 없을 만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깊은 잠과 얕은 꿈의 경계를 오가며 보냈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수십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영순아, 이제 됐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편히 쉬어라.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흐느껴 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니 교도소에서 특별 귀휴를 받아 나온 아들 재호가 제 침대맡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수척한 얼굴,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 아들은 제 앙상한 손을 붙잡고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천하에 둘도 없는 죽일 놈입니다. 제발,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이 아들을 과연 용서해야 할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마른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한 미움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낼 수 없는 천륜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는지, 저는 그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들의 머리를 아주 천천히 한 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미로서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용서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지막 순간, 곁에는 사랑하는 손주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제 얼굴을 보며 며칠 전 저와 했던 마지막 약속을 잊지 않으려는 듯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되뇌고 있었지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꼭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미소 띤 얼굴로 길고 길었던 인생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제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김영순 나눔 기금 사람들과 변호사, 그리고 어린 민준이가 제 마지막 길을 눈물로 지켜주었지요. 제 묘비는 수십 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의 묘 옆에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묘비에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가슴에 품었던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제 삶은 비록 비극과 배신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지막은 사랑하는 손주와의 위대한 약속으로 충만했기에 저는 조금도 외롭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나눔 기금으로 열심히 공부해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병원에 김영순 기념 의료봉사단을 만들어 할머니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눔 기금에 도움을 받았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평생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매년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마지막 사랑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또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아들 재호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출소한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어머니의 묘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한참을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거칠어진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묘비 앞에 놓인 작은 조약돌 밑에서 비닐에 쌓인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어미는 자식을 원망하는 법이 아니란다. 다만 내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내 아들 민준이는 내가 하늘에서도 늘 지켜보고 있을 테니 너는 너의 죄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참회하며 살아가거라. 그래도 너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여전히 나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다. 편지를 다 읽은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땅을 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어머니를 부르며 용서를 빌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멀리 실어 날랐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보듬어 준다는 듯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등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자식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복수,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했던 사랑.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화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 어머니의 조건 없고 위대한 사랑이 결국 돌처럼 굳어있던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한 가족의 비극은 한없는 용서와 뜨거운 화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그 길고 긴 막을 내렸습니다.